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하단부 71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관련된 파트를 공부할 건데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연금소득금액도 계산 구조가 비슷해요. 말로 할게요, 여러분. 2배사, 종합소득 6가지. 2배사 근연기 중에서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실 거고요. 사업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가 실제 필요경비다. 따라서 장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있어 사업소득자들은 장부 작성 의무를 기장의무라고 하는데 기장의무가 있고요. 이제 근연기가 나왔는데 근로소득이 회사 다니는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는데 필요한 경비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사실 모든 생활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안경도 회사 다녀야 되니까 맞추는 거고. 갑자기 안경하니까 생각나는데 어저께 학교에서 애들 기다리면서 이제 다른 학교에 애들 잠깐 가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책 볼 거는 그냥 이제 공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 약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앉아서 운동장 테두리에.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이제 한 4학년, 5학년 된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그 축구 골대 있는 데 근처에서 막 계속 다니는데 애들 쬐끔하니까 이렇게 얼마나 멀리 날아오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죠. 애들 노는데 애들 놀면 저리 멀리서 비켜줘야 되는데 동네 아줌마가. 근데 안 비켜주고 에이 설마 쟤네가 여기까지 차겠어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책 보다가 공이 탁 날라와서 여기를 탁 쳤어요. 아까 보니까 안경에 여기가 이제 크게 혹시 여기 이렇게 멍들었으면 이렇게 까맣게 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못할래나 막 이랬는데 그건 아닌데 안경에 약간 기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안경 바꿔야 돼요. 안 그래도 좀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그래서 약간 여기가 패여서 좀 자세히 보면 꼭 묻은 것처럼 돼. 근데 이게 뭐가 묻었나 하고 지우려고 보니까 어저께 그렇게 탁 해갖고 여기를 탁 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그래 막 이러면서 나와갖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 안경 맞추는 거 이런 것도 만약에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안경 알이 하나가 빠졌다 그럼 황당하잖아요. 가서 빨리 당장 맞춰야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렌즈를 안 끼니까 못 껴요. 병원에서 못 끼게 해가지고. 근데 안경을 끼고 안경이 없으면 사실은 그 앞에 누가 있는지 그냥 목소리로 알지.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요새 또 노안도 왔어.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업무를 하려면 안경 필요하고요. 옷.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약간 매너 있는 복장은 필요하죠. 슬리퍼 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리닝 입고 회사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회사를 나가기 위한 복장, 옷, 또 아프면 약 사 먹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이런 게 다 근로를 위한 경비예요. 그러면 근로를 위한 경비를 실제로 빼주면 안 되냐? 실제로 빼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연말정산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니 교육비니 막 이런 거를 영수증을 내다 보니까 우리 그 홈택스 국세청 자료를 제출을 하시니까 실제 경비 빼주나 보다. 그게 아니고 걔는 공제 항목이에요. 나중에 한참 때 뒤에서 배울 공제 항목이고 근로소득에서 번 돈 총액에서 쓴 돈 총액을 빼갖고 근로소득 금액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필요 경비를 빼줄 때 진짜 그런 안경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비로서 빼주자고 치면 사실은 안경 끼고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예쁜 옷 사입고 회사에 딱 한 번 입고 오고 그 다음에 친구 결혼식 가거나 그냥 놀러 다닐 때만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들이 되게 특히 그런 건데 근로자들의 근로소득과 그 근로소득 관련된 경비하고 생활비의 경계가 모호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런 경비 쓴 돈 전부를 다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게 약간 탈세도 일어나기 쉽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근로자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부 다 해줄 수도 없고 실제 경비는 인정하지 말고 총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총금액의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지만 경비를 빼주긴 빼주지만 실제가 아닌 가짜 경비를 만들어서 빼주자라는 제목으로 만든 게 근로소득 총수익금액을 총금액이라고 불러요. 근로소득 총수익금액을 총금액이라고 부르고요. 항상 이거는 비과세를, 총수익금액은 항상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래 여러분 필요경비라는 이름을 쓰면 이게 실제 필요경비가 되는데 필요경비라고 안 하고 이때는 어떻게 가냐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를 빼주게 될 거고요. 계산구조도 그냥 눈으로 보고 느낌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 근로소득 공제는요.
총 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간별로 퍼센트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70%다. 그럼 보세요.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 70% 350 빼가지고 근로소득 금액 150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1페이지에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3번 아래쪽에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줄였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 체크하시고요. 총급여액은 비과세가 제외된 금액이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는 일반 근로자일 경우와 일용 근로자일 경우가 다르다. 해서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계산한다라는 산식이 밑에 적혀 있고요. 자, 총급여액 밑에 줄긋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줄그으시고요. 됐고요. 인정상여도 근로소득 공제 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은 전부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번에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자, 상용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지금으로 치자면 일반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로 부르는 거예요. 일반 근로자. 자, 500만 원 이하 동그라미, 70% 동그라미.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표는 안 외우셔도 돼요. 자, 일용 근로자다. 그럼 일용 근로자는 하루에 10만 원씩 공제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자, 72페이지 가셔서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인데요.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은 자, 일단 일반 근로소득이건 일용 근로소득이건 둘 다 원천징수를 하는데 원천징수를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를 구분하는 걸 지난 시간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 근로자 줄 그으시고요. 자, 원천징수는 이제 일반 근로자면 월급으로 지급하는 자들이에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반 근로자의 줄긋습니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줄그으시고요. 간이세액표 동그라미 끝에 원천징수한다 줄그으시고요. 단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이게 이제 간이세액표가 뭐냐면요. 만약에 한 달치 급여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12달로 그냥 환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연봉이 3,600인가 보구나. 그래서 연봉이 3,600만 원이었을 때 1년치 세금이 얼마냐. 그래서 그걸 나누기 12양 금액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번 달에는 300이다 그러면 연봉 3,600이라고 쳐가지고 그냥 세금 원천징수 해버리고요. 만약에 다음 달에 갔는데 상여 같은 게 많이 붙어서 다음 달에는 급여가 50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연봉이 6천인 사람으로 쳐가지고 1년치 세금이 6천만 원에 대한 1년치 세금이 얼마다 그러면 그 금액 나누기 12한 금액을 한 달치를 또 걷어버리는 거예요. 대강 충 쳐갖고 먼저 걷는 제도인데요. 이걸 회사 보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처음에 적게 내려고 할 거니까 아예 국가가 표를 만들어주는데 그 표를 간이세액표 라고 하고요. 간이세액표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만든 표입니다. 간이세액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요. 간이세액표에 만약에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10만 원을 했어야 됐어요. 원천징수를. 근데 이게 이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해보니 나는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더라. 나는 원천징수를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나는 언제나 환급이라서 원천징수를 좀 덜 받고 싶다. 국가에 내는 걸 좀 적게 내고 나중에 덜 돌려받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한데 퍼센트는 자기 마음대로 지정은 못하고요. 딱 두 가지. 간이세액표 그대로 갈 것이냐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80%, 120%.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20%죠. 그래서 80% 동그라미, 120% 동그라미, 그 밑에 100% 동그라미.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셋 중에 하나로 바꿀 수가 있고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시기의 특례인데요. A에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끊으시고요. 괄호 열고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 괄호 닫고 밑에 줄에 줄긋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줄그으시고 그 끝에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호와 원천징수한다. 귀속 시기를 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 미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회사한테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라는 개념이에요. 미리 갖다 내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신고서에 신고하고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B 만약에 줄긋습니다.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줄그으시고요. 그 옆에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줄그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정산을 언제 하죠?
2월 달에예요. 그럼 연말자산 끝날 때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월에서 11월까지 거는 한 달 여유를 두니까 12월 말일까지. 근데 12월 달 거는 다음 달에 주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때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할 때까지는 지급한 걸로 의제. 사실은 안 줬지만 준 걸로 의제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라. 회사야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직원한테 받아라.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겁니다. 니은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 니은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고요. 자, 2번 일용근로소득자 별표. 일용근로자는요, 분리과세라고 적어놓으세요. 일반 근로자는 종합과세가 되는데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자, 일용근로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까지 그냥 보시고요. 밑에 박스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자,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요. 일당에서 10만원을 뺍니다. 곱하기 6%, 언제적 10%야? 자, 6% 하시고 곱하기 1-55%로 가는데요. 이게 일용근로자는요, 매일매일 세금을 정산해버립니다. 매일매일이니까 일당이고요. 하루하루. 이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원 이하 구간 70%다. 이거는 일반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가 하루에 10만원이에요. 하루 10만원. 하시고요. 자, 일용근로자는 오로지 세율, 일용근로자의 세율은 오로지 6%예요. 이게 세율이에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율에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한참 한 10시간 정도 이상 가야 될 거예요. 거기 가시면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종합소득공제 및 종합소득세액공제를 배울 건데 거기에서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일반 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달라요. 이렇게 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일용근로자만의 근로소득세액공제고요. 미리 적어놓으세요. 얘는 한도 제한 없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뒤에 거 보고 이 회독할 때 보면 무슨 소린지 알아요. 뭐랑 뭐를 비교할까요?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비교하면 결론은 일반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한도가 없음을 나중에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가운데 박스 외우셔야 돼요. 이거 계산 문제 나오죠.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세무에게 2급은 주관식이 있고 세무에게 3급은 주관식이 없는데 주관식이건 객관식이건 둘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일단 정확하게 암기를 하세요. 우리 세무에게 3급 공부를 하건 2급 공부를 하건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게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인데요. 자, 만약에 이제 원천징수를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근로소득자들도 납세조합이 가능해요. 우리 사업소득자 중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들 중에 좀 영세한 사업자들은 납세조합 결성을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도 납세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세조합에 가입 체크하시고요. 자, 기업 외국기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하시고요. 줄 그어 놓으시고 니은 국외 체크하시고 끝에 으로부터 받는 소득, 국외에서 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 근로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줄 긋습니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까지. 그 다음에 또는 앞에서 끊어버리시고요. 이게 1월에서 5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5월달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1월에서 5월까지만 돈을 벌었다고 전제하고 그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원래 두 가지예요.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이고 계속근무자가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속하는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이고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은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 2월달에 하는 걸 얘기하는데 세법은 두 개가 있어요. 중도에 퇴사한 직원의 퇴사하는 달에 마지막 달 급여 지급할 때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두 가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냥 만약에 날짜로 나온다 그럼 2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시고요. 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 줄 그으세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회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신해주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일용근로자는 되지 않는다. 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니까. 좀 어렵지만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3번에 있는 양가로 3번의 확정신고는 우리 과세표준 확정신고 5월 달에 하는 확정신고를 얘기해요. 뒤에 나와요. 뒤에 절차 규정에 나오는데 이 확정신고라고 하는 건 5월 달에 하는 신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용근로자는 절대로 확정신고도 안 하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은요. 만약에 2배사 근년기 중에 지금 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배사 근년기 중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럼 연말정산 했어도 무조건 확정신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2배사 근년기 중에 이번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없다. 합산 대상이 없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4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위에는 참고는 읽어보시고 5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데 귀속시기가 언제냐 이건데요.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되게 간단해요. 원칙이 근로제공. 제일 중요한 활동이 뭐예요? 근로.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 줄 그으시고요. 2번 잉여금 처분 줄 그으세요. 여러분 잉여금 처분이라고 하는 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결정해갖고 주는 거라서 이건 근로제공이 아니고요. 주주가 준 날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분 결의일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얘가 독특하죠? 인정상여 끝에 근로를 제공한 날. 우리가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 중에 인정상여만 근로제공일이고 인정배당과 인정기타소득은 언제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근로소득 마무리가 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필기를 조금 하세요. 지금 줄 그은 부분 일단은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칠판을 판서를 하고 나서 교재를 볼지 아니면 다 해드리고 나서 교재를 쭉 다 보고 나서 판서를 할지. 근데 교재에다 칠판에다 판서를 먼저 하면 교재를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쭉 줄을 그었으니까, 제가 지금 판서해드리는 내용을 다 적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로소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이 있고요. 원천, 징수, 제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데 얘가 예전에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갑근세라고 부르는 게 옛날 그 이름의 잔재예요. 얘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갑종근로소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갑근세라는 말을 써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세법에는 이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세법에는 이 말이 없지만 회사 지금 혹시 입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갔더니 갑자기 갑근세 얘기해. 갑근세가 뭐예요?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갑근세라고 들리지도 않아요. 갑근세로 들리지도 않고 도대체 뭐라는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얘가 뭔지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죠. 갑근세도 몰라? 너 소득세 공부 안 했어? 뭐 이렇게 나오면 황당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잘 없겠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근데 갑종근로소득이 갑근이고요. 예전에 이걸 을종근로소득세, 을근이라고 그랬어요. 갑근, 을근. 그랬더니 뭐가 갑이고 을이냐 막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옛날부터 업무하던 사람들은 아직도 갑근이라고 하거든요. 퇴직도 갑종퇴직, 을종퇴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천징수 대상 이다 아니다라는 개념을 예전에 그렇게 용어를 표현하던 걸 지금 바꿔준 거예요. 자, 이건 원천징수 제외가 뭐냐면 국외에서 아까 직접 지급을 받거나 외국기관 같은 데 근무하거나 국제연합권 그냥 대표적으로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은 원천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과세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종합과세로 가야 돼요. 다만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요. 종합과세. 하지만 이 사람들은 종합과세 하게 되면 1년에 세금을 한 번에 한 큐에 다 내야 되니까 금액이 너무 커요. 그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요? 납세조합에 이건 선택이에요.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세조합은 지지난 시간인가 배웠던 사업소득에 대한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납세조합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에만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납세조합에 가입이 가능한데 만약에 납세조합에 가입한다 그러면 그냥 그 납세조합에서 내라는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회비처럼 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세금이 돼서 뭐 일부는 납세조합 조합비가 그 운용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세금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을 따박따박 조금씩 매월 조금씩 내놓고 나면 나중에 이게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해주게 될 건데 나중에 확정신고 때 다시 정산하실 때 기납부세액이 많아지는 거죠. 납세조합에 낸 돈은 기납부세액으로 나중에 공제받아요. 원천징수랑 똑같은 개념을 자기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납세조합 세액공제 10%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일용 근로소득이 있고 우리가 배우는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자, 일용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한다? 원천징수를 일당에서 10만 원을 빼시고요. 곱하기 6% 곱하기 1 마이너스 55% 하시고요. 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걸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분리과세함으로 절대로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으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하는 신고를 그냥 확정신고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얘는 안 해요. 이런 근로소득은 이걸로 끝내는 거고요. 단 이건 지금 뒤에 나올 건데요. 단 징수해야 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한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작으므로 징수 안 하겠다 이 개념이에요. 안 하고 원천징수 의무 종결시켜준다는 개념인데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건 뒤에 이제 절차 규정의 뒷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일반 근로소득은 다시 원천징수 어떻게 합니까? 원천징수를 간이세액표로 매달 해요. 매달 하는데요. 자, 다음 달 10일까지 항상 원천징수는 이거든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이제 그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거는 세율을 뭘 적용한 거냐면 이게 일용근로자는 6%라고 하면 되는데 간이세액표가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하고요.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만든 게 간이세액표예요. 단 원천징수를 할 때 간이세액표에 100%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120%를 할 수도 있고 80%를 할 수도 있다. 단 신청해서 바꾸는 건 1년에 한 번만 됩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건 선택이 근로자의 선택이에요. 회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매달 낸 거는 얘는 무슨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고요. 일반 근로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근무자 12월 31일 현재 근속자는 중도퇴사자와 비교해서 얘는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정산을 하고요.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마지막 달 급여 지급할 때 그래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걸 했건 간에 자, 이거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주는 건데요. 이걸 했건 두 개 공통으로 만약에 2배사 근년기 중에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를 제외한 얘네들 연말정산을 한 거 이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자, 타소득이라고 하는 게 양도, 퇴직 이런 거 말고요. 자,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이 있다. 근데 합산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타소득이 밑으로 좀 적어야겠다. 타소득이 여러분 옆으로 확장시키세요. 타소득이 있으면 다시 5월 달에 하는 신고를 확정 신고라고 하고요. 타소득이 없으면 그냥 확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까지 하시면 돼요. 되셨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통으로 하나로 외우고 계시면 돼요.
이거 통으로 외우세요. 교재에 있는 거 이렇게 나열된 걸로 외우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교재를 보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순서를 바꿔갖고 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를 교재 내용을 참고를 해가지고 본인만의 서브노트로 예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 내용이 완벽하게 외워져 있어야 되고, 여기서 공부를 하실 때 확정신고 관련된 내용을 아까 보세요.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했는데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뒤에 절차 규정에 또 나와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자는 누구인가, 뭐 이런. 그 다음에 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다시 합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다른 시험 문제로 절차 규정으로 반드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할 자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인데요. 두 개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요. 다음 시간에 연금소득 관련된 내용 진행해 드릴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